먼저 제가 제목을 되게 자극적으로 써놨어요. 왜냐면 소셜 로그인은 백엔드가 책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자극적으로 써놨는데 그건 이제 제가 살짝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자극적으로 써놨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상은님께서 바쁜 피해의 삶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4학년 1학기 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제이지만 계획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게으른 제이의 이제 공부 기록 정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얘는 이렇게 이런 거 공부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백엔드가 소셜 로그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을까라고 하면은 가불기로 카카오랑 네이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앱은 해당하지 않고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로그인은 이제 백엔드가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그 공식 문서에 그렇게 하라고 이 사람들이 23년도 12월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지는 부담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제가 직접 그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좀 손으로 그려봤는데 순서를 말씀해 드리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요청이 들어오면 흔히 말하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서버한테 이제 그냥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백엔드 서버 그걸 받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증 세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서버 흔히 말하는 뭐 구글, 카카오 혹은 뭐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인증 서버에 이제 로그인을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면 이제 인증 서버에서 이제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구글 로그인 했는데 구글에서 이제 아 우리 회원 맞다 로그인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존의 방법들에서는 코드를 이제 프론트엔드가 이 과정까지가 프론트엔드가 담당을 하거나 혹은 이 다음을 넘어서 이 코드로 이제 다시 구글이나 뭐 카카오 이런 인증 서버에 가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는 작업까지를 프론트엔드가 담당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코드나 액세스 토큰 같은 게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생기면 흔히 말하는 노출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이 모든 거를 그냥 시작 부분만 클라이언트가 백엔드한테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해주고 이 모든 로직을 서버 자체에서 처리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이라기보단 권장을 해서 그래서 제가 백엔드 쪽에서 웹 서비스의 경우는 소셜 로그인의 책임을 좀 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과정 코드를 이제 백엔드 서버에서 제정해 놓은 리다이렉트 URI로 이제 받는 곳을 지정해 놓고 뭐 여기 파란색, 빨강색 이름 어려운 필터들을 지나서 이제 이 코드로 이제 다시 이 구글의 리소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해당 리소스 서버에 가서 회원의 정보 미리 우리가 등록해 놓은 회원의 정보를 받고 그 받은 정보로 이제 여러분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뭐 엔티티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 서버 내부의 로직을 거쳐서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반환을 하는 과정까지가 이 그림의 간략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벨로그에다가 혹시 몰라서 적어놨는데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먼저 악필이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로그인했을 때 과연 기존의 방법이랑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달라지는 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서버 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액세스 토큰을 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제일 먼저 이제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결국 일종의 API 요청이 아니라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 방식으로는 액세스 토큰을 헤더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버가 이 어떻게 해야 이 액세스 토큰을 헤더로 다시 건네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실 텐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JW 그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 쿠키에 리프레시 토큰을 넣어서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의 리다이렉트 URI로 이제 리다이렉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쿠키에 있는 리프레시 토큰이 유효하다면 액세스 토큰을 다시 헤더로 반납을 해줄 수 있는 API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플로우를 적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벨로그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JWT가 들어오면 과연 이거는 사실
기존의 백엔드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원래도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 JWT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은 이제 JWT 필터를 당연히 걸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필터에서는 토큰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 토큰이 유효한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을 넘었나 안 넘었나, 그리고 이 JWT가 이제 그 복호화를 했을 때 올바로 된 JWT인가, 흔히 말하는 토큰인가, 뭐 이런 걸 먼저 검증을 한 후 이 검증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 토큰에서 프린서플 정보들이랑 어서리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저들의 롤값 이런 것들을 빼내고 그 정보들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호스트를 썼으니까 그 오호스트 유저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사용하기로 이제 커스텀 오호스트 유저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객체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정보, 여기서 빼낸 정보들을 조합해서 어센티케이션 객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어센티케이션은 이 스프링 시큐리티 내부에 있는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 안에 있는 시큐리티 컨텍스트 안에 있는 어센티케이션으로서 존재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이 스프링 빈 안에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장이 된 유저의 정보를, 들어온 유저의 정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기존의 내용과는 달리 제가 아까 적어놓은 부제목인 7학기 4-1학기 학습 보고서인데요. 그냥 제가 생각이 남는 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콜세러는 여러분 모두 이제 개발 초창기에 특히 가장 많이 접해보신 오류일 텐데요. 저도 이제 콜세러를 되게 많이 접해봤지만 이번에 이제 특정 사유로 인해서 이 프리플라이트라는 요청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 프리플라이트는 제가 적어놓은 대로 대부분의 REST API를 사용하는 연결에서 클라이언트가 특정 요청을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보냈지만 그 요청이 도달하기 전에 해당 경로로 가서 내가 얘네한테 이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먼저 요청이 가보는 그런 일종의 임시 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HTTP 메소드 중에서 옵션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옵션스랑 프리플라이트는 약간 하나의 묶음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특정 요청을 하기 전에 여기 옵션스 요청으로 205K가 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뭐 여기에서 요청이 허용되어 있는 뭐 get, put, push, 뭐 get, put 뭐 등등의 이제 요청들 중에서 허용이 되어 있는 것들만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먼저 확인하는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계신 주승우 씨가 저한테 공부하라고 추천을 해주신 쿼리 DSL인데요. 이 문법을 보시면 기존의 JPQL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티브 쿼리랑은 달리 굉장히 문법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저희가 흔히 아는 SQL 언어처럼 그냥 select, from, 뭐 where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컴파일 과정에서 기존의 런타임에서 에러를 잡았어야 됐지만 컴파일 과정에서도 이제 뭐 오타가 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문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 동적인 코드를 굉장히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JPQL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법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리 DSL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조인과 패치 조인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 두 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일반 조인은 그냥 뭐 두 개의 테이블을 그냥 묶어내는 과정이고 패치 조인은 뭐 한 번에 연관된 것들을 모두 올리는 그런 조인이지만 과연 어느 상황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돼서 이런 거 이제 J미터로 제가 속도를 좀 측정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측정을 해보았지만 이 PPT에 모두 담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100명의 사용자가 10초 동안 50번의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를 기준으로 속도의 차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연관된 엔티티들이 두 개씩 있고 총 500명의 멘토 리스트를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 조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인 쿼리가 나간 이후에도 영속성 컨텍스트에 계속해서 그 테이블들이 존재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인 쿼리를 보낸 순간 DTO로서 데이터화를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일시적으로 그냥 조회해서 그 DTO를 반환해주기만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일반 조인이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DTO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쿼리문에서 땡겨와야 되는 데이터 수가 적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배치 조인은 바로 DTO화가 제 기술적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바로 서비스 로직으로 넘어가서 뭐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엔티티에 전부 패치 조인으로 가져온 엔티티를 올린 다음에 거기서 따로 데이터를 빼서 DTO화를 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겪었어야 했기 때문에
제 생각, 이 과정에서는 저는 이제 이 엔티티들을 영속성 컨텍스트에 올려서 따로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 없고 바로 DTO만 하면 됐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일반 조인이 5,000번 리퀘스트 기준으로 이제 평균 실행 속도가 4ms고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 조인을 사용한 경우 이제 평균적인 밀리세크가 48로 대략 12배 가량 차이가 날 수 있었 차이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제 이게 데이터를 좀 많이 넣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제 로컬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점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좀 극한의 상황 사실 100명의 사용자가 10초 동안 50번을 제 서비스에 신청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테스트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겪었던 이슈 중에 기억나는 건 비동기 처리입니다. 비동기 처리라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따로 그냥 비동기 처리를 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의 응답이랑 상관없이 그냥 메인 스레드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특정 상황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각자 메일로 알림을 보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메일을 보내는 기능 자체가 제가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3초에서 4초 정도의 딜레이가 걸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다른 라이브러리 쓴 이 메일 보내는 기능 자체를 뭔가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뭔가 다이나믹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생각나지 않아서 그럼 차라리 이 메일 보내는 거는 어차피 유저가 이제 메일 보냈다는 알림 요청은 빨리 메일이 이제 날라갔다는 요청은 빨리 뜨되 이제 메일이 잠깐 딜레이가 걸리는 거 정도는 어차피 사용자가 이메일에서 새로 고침을 할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서비스가 멈춰 있는 느낌을 4초 동안 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비동기 처리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걸 알게 된 건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는데 인텔리제이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러로 이 서비스의 로직들을 한번 돌려보니까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메일을 보내는 시간이었더라. 그래서 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3,000에서 4,000 밀리세컨 평균적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동기 처리로 따로 빼고 이 비동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 스레드 풀을 따로 만들어서 이 비동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스레드를 따로 생성을 해놓자라고 해서 이건 비주얼 VM으로 측정을 한 건데 왼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이 측정 결과는 제 맥북 에어 M2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가 기본적으로 코어가 10개라서 스레드가 10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비동기 처리용으로 만든 스레드 풀의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일 익스큐터라고 써져 있는데 이 스레드로 따로 비동기 처리를 해주게 해서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3000ms에서 120ms로 응답 시간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일을 보내는 딜레이 자체는 계속해서 걸리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메일이 딱 보내졌을 때 이제 메일이 보내졌어요라는 알림은 빨리 뜨지만 그 메일이 실제로 오는 데는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